네, 안녕하세요. 13강입니다. 여러분 수업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13강에서는 정신건강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망이라고 하면 여러분, 현재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의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게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전망은. 그래서 이 전망과 관련해서 어떤 예측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거냐 이거 하고, 그러면 어떤 정책이나 제도로는 어떻게 변화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러면 현장에 어떤 산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럼 현장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세 번째 전망을 해볼 수 있고, 다음에는 이제 사회 문화적 변화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딱 나누어서 계속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보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러한 구조, 제도, 현장, 그리고 사회 문화적 변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도 보고 이제 뭉뚱그려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전망은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미래는 예측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창조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맞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전망을 해본다는 것, 그리고 어떤 예측을 한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안개 속에서 절벽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걸어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래서 전망은 단순한 예측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예측을 넘어가죠. 그래서 미래의 변화 요인을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추이를 통해서 그리고 변화 요인을 분석해서 그게 이제 그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략을 세울 때도 주로 전략은 정책이나 어떤 행동을 위한 것인데 항상 전략적인 것을 기획하죠. 그리고 설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획하고 설계한다는 것은 어, 그 전망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현재에서 정확하게 정책이나 여러 가지 행동을 기획하기 위해서 전망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미리 방향성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일례로 여러분 요즘에 초첨단 산업 사회라고 하죠. 우리가 옛날 전기기관부터 해서 전기,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지금 AI, 드론, 여러 가지 생명공학, 바이오 산업, 그리고 반도체와 5G, 그리고 빅데이터, 이러한 초첨단 산업 사회로의 지금 전환을 하고 있죠. 특히 세계적인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첨단의 변화는 우리가 사회 구조적인 측면을 또 변화시켜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완전히 모르는 불확실성의 사회인데 그게 좀 더 초라는 것은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첨단 산업에 넘어서 그 이상을 초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는 어, 넘어가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이제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우리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가 확실하면 불안을 갖지 않죠. 우리가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불안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이 통상의 범위를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자동화, 자동화 이상의 자동화, 초고속화, 고속 이상의 고속, 이런 이제 상황을 초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첨단의 산업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초연결 사회다. 저지연성 사회다. 저지연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GPS 인공위성을 통해서 얼마나 짧게 연결되느냐, 연결의 속도가 엄청나게 짧아지느냐, 이걸 초저지연성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초현실, 그리고 초격차의 시대다. 이래서 일종의 초의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초첨단 산업 사회가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의 그 변화가, 현재의 그런 변화들이 앞으로의 변화의 방향성과 속도가 어떨 것인가. 이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적응해 본다는 거죠. 우리가 소극적 대응과 적극적 대처로 적응은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적응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전망이 중요하죠. 우리가 전망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의 추세는 어떨 것인가? 기계로 종속되는 인류가 될 것이냐, 아니면 공존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우선권을 항상 점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망해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전망을 통해서 이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과제라고 해서 하나의 과제를 만들죠. 그래서 이 과제도 똑같은 그 관점에서 우리가 그거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제도 구조적인 과제를 얘기할 수 있죠. 구조는 주로 조직이고 그 조직의 운영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도 설정해 볼 수 있고, 또 정책적, 제도적인 과제도 마련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현장의 기술적인 거, 실천을 위한 모델이나 그런 과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사회문화적인 과제도 우리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일종의 과제로 정해서 그 여러 차원에서 과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건강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텐데, 우리가 어떤 전망을 한다는 것, 그러면 이 전망은 정신건강 사업이죠. 사업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현황과 대안을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 정책 측면에서의 과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가 하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데,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 사업의 현황과 대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정신건강을 전망한다 이랬을 때 이 전망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분석해야 되겠죠. 현재의 변화 추이를 살펴서 그 변화 요인을 보고 그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것을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상황이 만족하지 않죠. 이 불만족 상태, 이것을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파악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미래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미래의 가능성과 전개는 어때야 되느냐. 그것을 문제점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예측해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예측을 하는 거죠.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대안이나 새로운 그 전망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거. 이게 이제 전망의 올바른 이제 우리가 생각이겠죠. 그래서 전망도 이렇게 구성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망의 구성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드냐면 현황과 변화 요인 분석으로 먼저 시작해서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미래를 전망해 보는 거죠. 어떤 발전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예상 시나리오는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전망해보고 거기에 따른 대안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전망의 구성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성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상당히 이제 우리가 한말로 말해서 다양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접적 경험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IMF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러한 사태를 겪었고, 세월호 사건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코로나19도 겪었고요. 팬데믹으로 겪었고, 또 이태원 사건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도 나타났죠. 이러한 세반의 사건들은 사건, 사고, 사실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당사자는 더할 나위 없고, 이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죠. 그래서 국민들의 우울증을 더 높여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 정신건강의 문제를 호소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서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개인의 정신질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사회적 관점에서 논하게 되는 다양한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전에는 정신병, 뭐, 이렇게 얘기해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정신병에 걸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또 그걸 인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정신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다. 또 그 정신건강이 그렇게 양호하지 않다. 이런 이제 용어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큰 사건들이 나타나면서 그 사건의 자리에 우리가 이러한 그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대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은 우리가 일상의 안녕을 일종의 균열을 내는 거죠. 일종의 일상의 안녕이 평온하지 않는 상태로 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자리에는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랭 바디오는 그게 이제 새로운 주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사건을 가지고 사건이라는 게 새로운 주체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신건강이라는 얘기가 정자가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미정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알맹이의 정신, 일종의 마음, 이게 이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개념을 지어봤던 첫 시간은 개념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만든다는 것은 이 개가 평밀의 개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것을 덜어내면서 그것을 일종의 규정하는 그것을 개념이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개념은 넓게도 잡을 수도 있고 좁게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신건강을 전에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정신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의 치료나 재활 그리고 현 상태 유지 더 악화되지 않는 거, 이것을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소극적 정신건강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확대되죠. 어떻게 확대되냐 하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우리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키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 정신 정신건강의 문제를 호소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러한 것들을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편적인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서 정신건강을 적극적 정신건강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정신건강 사업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심을 이제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고, 과거에는 여러분들도 익히 알다시피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치료와 재활, 그리고 사회복귀, 그리고 인권보호 등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접근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은 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현재는 이러한 중증 정신질환자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요즘에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또 다양한 중독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고도의 산업화 사회에서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건강이 손상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편적인 측면에서 사회 문제로 보고, 그 사회 문제를 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 이러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우리가 정신건강 사업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 정신건강의 개념을 보면 한국 외에도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선진국의 정신건강 사업에서도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는 거, 건강도 적극적으로 보고, 건강을 생물, 심리, 사회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온전한 웰빙 상태, 이렇게 본 게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의 개념을 그렇게 봤잖아요. 정신건강의 부분도 적극적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현재 일반인들을 위한 서비스까지 제공해야 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예방적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 적극적 정신건강의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현실은 여전히 정신장애인의 주간보호, 그리고 사례관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인들의 정신건강에 관련된 서비스 접근성은 더욱 어렵게 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적극적 정신건강의 개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아직 한국의 현실은 그런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오히려 정신건강 관련해서 서비스 접근을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접근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커다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로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달성도가 높으냐 이렇게 이것을 효과적이라고 얘기했죠. 그 전국민 정신건강을 증진하려고 하는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느냐는 이제 적극적으로 마치 찻동과 같이 그냥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고, 한국의 전 국민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 증대를 위해서 한국 국민의 정서에 맞는 서비스도 개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접근 방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한국인들은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왜곡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한국의 정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접근 방법을 새롭게 해서 친근한 접근 방식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유형에 맞게 포괄적인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러한 것인데요. 정신건강 문제 유형은 심각한 정신질환에서부터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유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그 한국의 정신건강 관련해서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주 다양합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고용부에서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가 있고요.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게임물 게임 몰입 상담 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알코올 상담센터도 있고 교육부의 위센터가 있고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부 부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정부 부처가 있고 정신건강 사업을 여기서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렇게 중앙부처에 실제로 개입하는 정신건강 문제 유형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제외하고는 중독 문제와 자살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편중되어 있죠. 많은데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정신건강 서비스는 특정 연령층에 치중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한국의 정신건강 영역은 아동 청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죠. 아동 청소년기가 물론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아 정체성,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과 성 정체성, 그리고 청소년기의 과도기적인 성격, 그런 이 청소년의 어떤 특수성이 있고, 특수성은 또 청소년들은 자살률은 좀 낮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자살 시도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살 시도가 많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특히 한국적인 이제 대학 입시로 인한 입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겸해지면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고 거기에 대한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이제 영유아나 이제 청년층이나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존재하죠. 특히 청년층의 자살률은 가장 1위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죠.
이는 이제 결국은 소극적인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소극적인 측면에서도 서비스 제공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건강 사업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유형에 맞게 포괄적인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몇몇 유형의 정신건강 서비스만을 이제 편중돼 있죠. 이렇게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편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편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한 기관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오해할 수 있죠. 기관은 많았죠, 아까도. 그러나 이제 그 기관이 서비스가 편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바람직한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편중된 문제, 특정 연령에 근거해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문제 영역과 또 생활 주기에 따른 이제 전 연령군에 대한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거죠. 포괄적 측면의 서비스가 다 부족하다, 편중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의 중복을 정리해야 되고 사각지대, 누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현재 이제 중앙부처별 진행 중인 정신건강 사업을 확인해 보면 집중적으로 사업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중되어 있는 영역에서의 서비스가 결국 중복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여러분 항상 할 때 중복과 누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보면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선별검사의 경우가 있는데,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기서 이제 각기 달린 이제 행동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서비스가 중복되고 있죠. 이러한 중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복된 서비스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기도 하고요.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누락된 사람도 있어요. 중복돼서 누구는 중복돼 있지만 또 누구는 아예 누락이 되는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노인 자살은 OECD 국가들 중에 한국이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은요. 그래서 주요한 사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노인 자살과 관련된 서비스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예 누락된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뭐라 하죠? 죽을 사자를 써서 사각지대라 합니다. 사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림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죽을 사자입니다. 이건 죽어 있는 지대다, 드러나지 않는 지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신건강 사업들의 현황과 문제점과 관련해서 서비스 중복 정리를 해야 되고, 사각지대 누락된 것이 있느냐, 미흡한 것이 있느냐를 해서 사각지대도 발굴해내야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취업난과 다양한 이제 사회 문제 등으로 인해서 청년층과 장년층의 정신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거의 부재한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거의 누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과 누락, 이 부분은 항상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의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각지대, 죽을 사라겠죠.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관은
현재로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다른 기관들은 어떠네요. 기관은 단일 질환이나 문제 중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 중복을 피하고, 그래서 서비스가 계속 중복된 걸 피하고, 사각지대, 주로 누락되어 있는 대상군들에 대해서 우리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포괄적 서비스는 이러한 중복과 누락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포섭되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이게 당연한 이제 일종의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한 이제 그 전망, 그리고 현황과 대안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